11월 4일 화요일 ACL이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FC 서울은 4-4-1-1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폭넓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둑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안 움직임이 정교해 이선 링가드와의 연계에서 마무리 루트를 완성한다. 안데르손은 오른쪽 라인에서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탁월하며 하프스페이스 진입각도 조절로 수비를 흔든다. 문선민은 스피드와 방향 전환이 날카로워 풀백 김진수와 함께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측면 돌파가 아니라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침투하는 이중 공격 루트로 전환된다. 이 구조는 청두룽청의 파이브백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수비 강역을 벌려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링가드는 중앙 2선에서 둑스와의 강역을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한다. 결국 FC 서울은 측면 터치라인을 활용한 폭넓은 공격 전개로 상대 블록을 찢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청두룽청은 5-4-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깊게 내린다. 펠리페는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은 있지만 전방 압박이 약해 세컨드 라인과의 강력이 벌어진다. 호물로는 수비 전환 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측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사오는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진 압박보다는 라인 후퇴를 우선시하며 안정적으로 버티는 운영을 한다. 문제는 윙백이 한 명씩 배치된 구조라 상대의 측면 오버래핑에 수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이 좌우 풀백을 동시에 올릴 경우 청두의 윙백은 포지션 선택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청두룽청은 블록 수비에 치중하다 보면 전방 연결 루트가 단절되고 펠리페의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맞대결은 측면 라인에 활용돼서 모든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FC 서울은 전술 구조상 청두의 파이브백을 파고들 수 있는 명확한 루트를 가지고 있다. 청두는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겠지만 윙백 한 명으로는 서울의 이중 공격 루트를 막기 어렵다. 결국 측면 주도권을 확보한 FC 서울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마치다는 3-4-3 전형을 바탕으로 좌우 윙백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나상호는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절묘한 침투 타이밍과 민첩한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낸다. 특히 그가 볼을 받는 순간 공격 템포가 한 박자 빨라지며 후지오의 오프 더블 움직임과 맞물려 박스 점유율을 높인다. 시모다는 이선에서 볼순환의 중심을 맡으며 롱패스 전환과 미드필드 강역 유지에 탁월하다. 이 구조는 전방 압박을 쉽게 풀고 곧바로 측면을 통해 세컨드 지역으로 진입하는 루틴을 만든다. 마치다는 전방 압박 이후 재차 압박 회수까지 이어지는 조직력이 안정되어 있다. 또한 교체 자원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유지돼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하락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경기 후반 체력 격차가 벌어질수록 마치다의 패스 스피드와 전환 속도가 더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홈 경기 특유의 빠른 잔디 컨디션도 마치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 플레이를 극대화시킨다. 결국 나상호의 민첩한 움직임이 멜버른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멜버른 시티는 4-2-3-1 구조에서 후방 빌드업은 안정적이지만 장거리 이동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호주에서 일본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전반 중반 이후 경기 템포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푸토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좋지만 측면과의 연계에서 한 박자 느린 모습이 있다. 코에는 중원에서 볼 배급은 안정적이나 압박에 노출되면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우가르코비치는 수비 가담 능력은 있지만 하프라인 위쪽에서의 전환 대응 속도가 다소 느리다. 결과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커버에서 이중 부담이 생겨 나상호와 후지오의 연속 침투를 막기 어렵다. 또한 교체 전력의 질적 차이로 인해 후반 체력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 팀은 템포 유지가 어렵고 경기 막판에는 세컨드볼 대처가 느려질 수 있다. 이 경기는 마치다의 빠른 전환과 민첩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멜버른 시티는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밀도가 떨어질 것이다. 결국 마치다의 속도와 조직력이 체력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멜버른을 압도하며 홈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전형을 유지하며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움직임이 돋보인다. 제르맹 료우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포백을 흔드는 전형적인 돌파형 윙어다. 그의 빠른 움직임은 강원의 라인 사이 간격을 찢어놓으며 롱패스 한 번으로 박스 안을 점령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나카지마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정교한 킥 감각으로 세트피스뿐 아니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슈팅 전환을 만들어낸다. 메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볼 소유 시간을 늘리고 이선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또한 히로시마는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볼 탈취 직후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며 전환 속도 자체가 리그 최상급이다. 프리킥 상황에서는 나카지마의 킥精도가 강점으로 상대 박스 근처에서 파울 한 번이 곧 실점 위기로 이어진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병행하며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선제골을 노린다. 강원은 4-4-2로 라인을 맞추지만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약하고 수비 강력 유지가 불안정하다. 김건희는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나 세컨드볼 가담이 늦어 2차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김대원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히로시마의 윙백 견제에 막혀볼 터치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히로시마의 빠른 전환 속도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원은 라인을 내리면 수비는 단단해지지만 공격 전개 루트가 제한되며 롱볼 의존도가 높아진다. 결국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제르맹 료의 침투 한 번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수비 후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제르맹 료의 스피드와 나카지마의 킥 정밀도가 맞물리면 강원의 수비 블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강원은 역습 루트를 시도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대응 리듬에서 밀리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드러날 전망이다. 결국 히로시마의 전술 완성도와 속도 싸움에서의 우위가 승부를 결정할 것이다. 부리람은 3-4-3 전형을 유지하며 뮬리치를 중심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비솔리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타이밍이 빠르고 뮬리치의 뒷공간 침투를 정확히 지원한다. 그는 단순한 타깃형이 아니라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드는 움직임형 스트라이커로 기능한다. 무에안타는 박스 앞 세컨드볼 상황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 전환 능력을 지녔다. 부리람은 세트피스 시 장신 자원들이 세컨드 지점에 대기하며 타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술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2m 장신 뮬리치와 센터백 라인이 공중전에서 유세를 확보한다면 경기 흐름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또한 수비 시에도 삼선이 라인을 좁히며 상하이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트랜지션에서는 빠른 전진 패스로 역습 타이밍을 잡는다. 홈에서는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장악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상하이는 4-2-3-1로 볼 점유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팀이다. 가브리엘 진유는 볼 운반과 전진 패스 연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압박을 받으면 전환 속도가 느려진다. 마트스 비탈은 2선 침투가 예리하나 수비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늦어 중원 강력이 벌어진다. 오스카르 멜렌도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피지컬 경합에서 밀릴 때 볼 소유가 길어진다. 세트피스 수비 시 대인 마크 전환이 늦고 리바운드 처리에서 혼전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 장신 공격수가 세컨드 지점에서 반응할 경우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포백은 조직력은 안정적이지만 뒷공간 커버에서 간헐적인 실수가 반복된다. 특히 측면 풀백이 높게 전진한 이후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장면이 이번 시즌 내내 노출되고 있다. 이 경기는 공중전과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갈릴 흐름이다. 부리람은 장신 라인을 앞세워 세컨드볼을 지배하고 뮬리치의 뒷공간 침투로 상하이 수비를 흔들 것이다. 상하이는 점유율에서는 앞서겠지만 세트피스 대처에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컨드볼 집중력과 피지컬 우위를 바탕으로 부리람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알사드는 4-2-3-1 전형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지만 중원 라인의 높이가 지나치게 올라간다. 그로 인해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무이카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지만 전방 압박 후 볼 소유 전환, 타이밍이 느리다. 아피프는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개인기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지원이 늦어 단독 플레이 비중이 높다. 사이스는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감을 주지만 수비 라인이 전진한 상황에서는 커버링이 늦어지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압박 실패 후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비면 그 구간이 상대의 전진 패스 루트로 활용된다. 이 전술 구조는 공격적이지만 리스크가 크며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알라흘리는 4-1-4-1 전형으로 미드필드 중심의 유기적 전환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 토니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배급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밀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뒤에 공간을 공략하며 전진 패스를 통해 측면으로 볼을 배분한다. 마레즈는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을 조절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알사드의 압박 라인이 높게 설정된 만큼 밀로와 마레즈가 그 뒷공간을 침투하면 수적 우위가 쉽게 만들어진다. 이 구조는 박스 전면에서 전진 패스 한두 번으로 찬스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개 패턴이다. 또한 알라흘리는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고 공격 전환 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해 역습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 경기는 압박 라인의 높낮이 조절이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다. 알사드는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그 대가로 생기는 수비 강력이 상대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일리는 밀로의 패스 전개와 마레즈의 돌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균형과 압박 타이밍의 완성돼서 앞서는 알리가 경기의 승자가 될 전망이다. 비셀곱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사코는 중앙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팀의 전개축 역할을 맡는다. 그는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볼 키핑 능력이 좋아 이선의 침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유루키는 좌측 측면에서 커트인과 오버래핑을 반복하며 상대 풀백을 흔들고 이데구치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 플레이를 완성한다. 이데구치의 타이밍 감각은 정확하며 볼의 흐름이 정체되면 직접 침투해 상대 수비 라인 뒤 공간을 공략한다. 울산의 미드필더 수비 간 강력이 벌어질 경우 비셀고베는 이 틈을 집중적으로 찌르며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 것이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 유지 능력과 템포 조절이 안정적이며 3선과 4선 간의 간격이 잘 맞아 전환 시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 오사코를 중심으로 한 2선 침투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코너킥 상황에서도 세컨드볼 장악 능력이 돋보인다. 공간 활용과 박스 점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술적 완성도가 점차 상승하는 구간이다. 울산 HD 포메이션은 4-3-3이며 말컹근 제공권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전방 압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청용은 중원 전개에서 방향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하지만 경기 중 체력 저하 시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보야니치는 후방 빌드업 시 시야가 넓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강력이 벌어질 때 커버 범위가 부족하다. 결국 울산은 미드라인 뒤 공간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며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기 딱 좋은 구조를 노출하고 있다. 이 구간은 상대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와 어시스트 루트를 제공하는 허점이 되며 특히 이데구치와 유루키 같은 침투형 자원에게 매우 취약하다. 울산은 측면 수비에서 볼 압박을 가하려 하지만 전환 후 백업 커버가 늦어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결국 수비 블록 전환이 늦어지고 상대의 중앙 침투를 차단하기 어렵다. 체력 부담과 강력 관리 미흡이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비셀고베는 오사코를 중심으로 한 2선 침투 패턴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데구치와 유루키는 울산에 벌어진 강력을 찌르는 데 최적화된 자원이며 홈에서는 점유율 우위와 템포 유지력이 강점이다. 반면 울산은 체력 저하와 수비 미드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이 경기는 결국 비셀고베가 전술 완성도와 박스 점유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조호르 포메이션은 4-3-3이며 홈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과 강력한 압박이 팀의 정체성을 이룬다. 자이로는 최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깨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컷인 움직임이 예리하다. 브란다오 피게이레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볼 회수 후 곧바로 슈팅 전환으로 이어지는 속도감을 보인다. 멘데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과감히 시도하며 빌드업의 핵심 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한다. 조오르는 홈 구장에서 유난히 강하다. 높은 습도와 거친 잔디 환경, 그리고 폭발적인 관중 응원이 결합되며 상대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잦다. 특히 후반에는 체력과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홈터스의 기세를 등에 업고 경기 흐름을 끝까지 주도한다. 상대가 원정 피로를 느끼는 순간 조오르는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단번에 결정짓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 선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후에는 좌측에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확실히 보인다. 디오나타는 중앙에서 공격을 전개하지만 볼 터치가 무거워 세컨드 전환이 늦다. 옛나리스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잡지만 조호르의 빠른 전환 플레이 앞에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워한다. 이번 경기는 특히 원정 피로가 큰 변수다. 조호르 원정길은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강행군 코스이며 고온다습한 환경이 더해진다. 이로 인해 상하이 선화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홈팬들의 거센 응원과 분위기 압박은 심리적인 피로까지 더할 것이다. 전술적으로도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버티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무너질 흐름이다. 조호르는 홈에서 경기 템포와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상하이 선화는 긴 이동거리와 기후 적응 실패로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이 벌어지고 세컨드 대처가 느려지며 결국 조호르의 홈 이점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